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한동안 몸이 안 좋아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어요. 다행히 이제는 다 나았는데요. 이번에 아프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분노가 병을 키우고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병을 잊게 하고 낫게도 만든다는 걸요. 딱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인생을 엄청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엄청 치열하게 살긴 했습니다. 그야말로 고군분투했죠. 눈앞에 나와 가족들의 생존이 걸리면 누구라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어요. 모든 엄마가 그렇듯 내가 가진 정성을 아이들에게만 쏟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먹고 입히는 일에만 몰두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편도 챙겨야 하고 가끔은 시댁과 친정도 챙겨야 하니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 강도는 남들과 달랐어요. 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두 아이 그리고 남편을 비롯한 시어머니와 신우셋, 그들은 저에게 바라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때문에 어찌나 어깨가 무거운지 부서질 것만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대로 부서지게 놔둘 순 없잖아요. 제 나름대로 바짝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아니다 싶은 건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왜 어떻게 내려놓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25살이던 어느 여름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친구가 남자친구 연락을 받고는 나 지금 남친한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야? 우리 만난 지 1시간도 안 됐어. 당장 보고 싶다는데 어떡해? 20대엔 남자친구가 세상의 전부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고 뭐고 남자친구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못지않게 사소한 것에도 삐치고 속 좁게 굴던 시절이라 당시 전 친구에게 단단히 화가 났어요. 괜찮으면 같이 갈래? 남자친구 지금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데 친구 데려가도 되냐고 물어볼게. 그렇게 전 예고도 없던 술자리에 따라가게 됐고 바로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못지않게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서로 호감은 느꼈지만 둘 다 먼저 대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친구 남친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결해 주었죠. 저희는 모두 동갑내기들이었는데 두어 번 넷이 함께 만나 놀기도 하다가 얼마 후 친구네 커플은 헤어졌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후 소박하고 잔잔한 연애 3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당시 남편도 저도 28살이었습니다. 남편에겐 홀어머니와 여동생 셋이 있었는데요. 누가 봐도 호락호락한 시댁은 아니겠다 예상되는 집이었죠. 알면서도 왜 그런 집에 시집을 갔냐 묻는다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라고 답하긴 뭐하고 전 정말 괜찮았거든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게 없고 며느리 도리만 다하면 신우가 셋이든 열이든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저 결혼할 당시 시어머니 나이가 50대 초반이었는데 결혼 후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셨다 했습니다. 아버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결혼 전까지 실질적인 가장은 남편이었던 거죠. 확실치는 않지만 남편 월급이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 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야, 앞으로 생활비는 어떡할래? 돈 관리 각자 할래? 아니면 내가 할까? 글쎄, 일단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걸 왜 어머니한테 물어? 자기가 번 돈인데. 아이, 내가 결혼은 했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생활비는 줘야 하거든.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뜻이야. 자기가 괜찮다면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할게. 내 월급하고 자기 월급하고 모아서
매달 어떻게 쓸지 꼼꼼히 계획 세워야지. 영 불편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제 뜻에 따라주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시집살이 한다고 해도 결혼이라는 게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가 전화를 거셔서 한 소리 하시더군요. 내 아들 월급 관리 너가 한다고 했다며? 네, 어머니. 저희 워낙 없이 시작했잖아요. 계획적으로 돈 모으려고요. 그럼 내 용돈은? 드릴게요. 제가 매달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할게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첫 달 용돈 입금하자마자 득달같이 연락이 오더군요. 너 방금 입금한 돈, 이거 뭐니? 이번 달 어머니 용돈이요. 이게 용돈이라고? 예,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라고요. 뭐랄까, 이게 시작인가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라면 신혼초엔 무조건 어머니 눈에 들기 위해 간이든 쓸개든 다 빼줄 것처럼 굴어야 한다지만 아니요,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저희 친정엔 용돈 안 드리거든요. 양가 부모님 용돈 합쳐서 어머니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돈이든 상관없고 난 이 돈 갖고는 못 산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입이 몇 개니? 내 식구가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그 말은 시어머니를 비롯해 신우들 입까지 책임지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순 없었죠. 시댁에 살고 있는 네 식구 모두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막내 신우 빼고는 모두 성인인데 그 누구도 돈 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네 식구 모두를 책임져요. 그렇게는 못해요. 어머, 얘 봐라. 못한다니. 하고 못하고가 어딨어? 무조건 해야지. 그 사람 이제 유부남이에요. 독립된 가정 꾸렸잖아요. 어머니가 그 사람 저한테 주셨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상하지. 시어머니는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단단히 뿔이 났다는 증거였죠.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왜? 어머니가 전화해서 뭐라고 해? 엄마 엄청 화났어. 대체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다들 나가서 돈 벌라고 했다며? 아니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물론 속뜻은 그게 맞긴 하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게 맞겠지. 우리 엄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단 말이야. 평생 아버지가 벌어다 주신 돈으로 살았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내가 번 돈으로 사셨어. 그게 뭐? 어머니 아직 한참 젊으신데 아들 장가 보낸 기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돈 버시면 되잖아. 엄마가 뭐 할 줄 안다고 밖에 나가 돈을 벌어. 젊은 사람이면 모를까. 젊은 사람? 그럼 당신 동생들이 나가서 돈 벌면 되겠네. 다들 창창한 20대잖아. 남편 역시 딱히 받아칠 말이 없었던지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은 매우 뚱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말이 섭섭했다는 의미죠. 맘 같아서는 그러던지 말던지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자기는 어머니가 일하는 게 싫어? 불안하고 죄송하고 막 그래? 평생 살림만 하신 분이니까 그렇지.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아이들 출가시키고 돈 버는 분들 되게 많아. 그럼 동생들 용돈은? 자기 동생들이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다들 엄연한 성인인데 왜 오빠한테 용돈을 받았어? 다른 건 몰라도 신우들 개인 용돈은 절대 못 줘. 나는 대학 들어간 이후로 등록금 이외에 집에서 돈 타 쓴 적도 없어. 공부하면서 늘 아르바이트 병행했어. 어쨌거나
엄마 용돈은 그걸로 부족해. 엄마가 한 달 카드값만 얼만데. 어머니 개인 카드값까지 우리가 내야 되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기본 용돈 이외엔 못 드린다고 자기가 어머니 설득시켜줘. 어머니는 평소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습니다. 저도 없는 명품백을 몇 개씩 갖고 계셨고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 패딩도 여러 벌 있었죠. 게다가 정기적으로 받는 피부과 시술을 비롯해 아로마 마사지까지 젊은 저도 차마 할 생각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그걸 여태 아들 돈으로 했다는 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엄마는 가끔 용돈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걸 어떻게 쓰니? 100원 한 푼 쓰기도 아깝다. 두 어머니가 비교돼도 너무 비교가 됐죠. 그리고 그 무렵 시아버지 기일이 돌아와 불편한 마음으로 시댁에 가게 됐는데요. 요즘 내가 돈이 없어서 집안꼴이 이렇다. 집안꼴이 다 뭐야? 마사지 쿠폰 끄는 거 연장할 돈이 없어서 몸뚱이도 너덜너덜하고 아주 만사가 다 짜증나.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죽는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죠. 나는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호강할 줄 알았어. 일평생을 애 키우는데 정성 쏟고 나중엔 대접만 받으면서 살 줄 알았거든. 그런데 다 늙어서 일이나 구하러 다녀야 되고 네가 나보고 직접 돈 벌어 쓰라고 했다며? 어머니 아직 안 늙으셨잖아요. 엄청 젊은 편이세요. 어머니 정도면 필요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니 일하실 만한 곳 있나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다음 주부터 식당 설거지 일하러 나가잖아. 엄마 고생할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안 좋아. 둘째 신우가 실눈을 뜨며 저를 째려보며 얘기하더군요. 엄마, 미안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야 되는데. 됐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해. 내가 이래서 니네 결혼이 탐탁지 않았던 거야. 좀 넉넉한 처가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 분명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금이야 오기야 곱게 키워서 올케한테 홀랑 뺏긴 거지 뭐. 아가씨, 뺏기다뇨. 누가 들으면 제가 쫓아다녀서 결혼한 줄 알겠어요. 그럼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어떤 여자가 신우 셋 딸린 집에 좋다고 시집 오겠어요? 게다가 다들 백수인데. 처음부터 오빠가 저 좋다고 쫓아다닌 거예요. 절대 고생 안 시키겠다고 단단히 약속하길래 그 말만 믿고 시집 왔다고요. 저의 뼈 있는 말에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나지막이 혼잣말을 하시더군요. 애당초 진숙이랑 결혼시켰어야 됐어. 그러면 그 집 재산 다 우리 아들 거 되는 건데. 진숙이? 진숙이라.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진숙이가 누구야? 엄마 친구 딸. 어려서부터 엄마들끼리 뭐 나중에 어른 되면 결혼시키자고 했나 봐. 아이 근데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얼굴도 몇 번 못 보내니까. 그 집이 좋은 부자거든. 뭐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는 능력 좋은 남편 만나 부자로 사는 게 샘나서 하는 얘기야. 게다가 진숙이 얘 예전에 시집 갔어. 그러니까 귀담아 들을 거 없어. 그 후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연년생 남매를 낳았습니다. 연년생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 둘을 키우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며 도와주셨죠. 그 사이 시어머니와는 전화통화도 거의 못하며 지냈는데 나름 일하느라 바쁘신가 보다 그래도 잘 지내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가끔 통화라도 할 때면 너는 젊은 애가 무슨 자식 욕심이 그렇게 많아 애들을 연작으로 낳냐? 어쨌거나 우리 아들만 죽어나겠네. 이제 지 자식들 챙긴다고
지 엄마는 거들떠도 안 보겠어. 당신은 나보다 훨씬 젊을 때 애 넷을 낳으셨으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 여전히 본인 위주의 생각뿐이셨습니다. 어쨌거나 아이가 둘 생기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저지만 남편 역시 고민이 많아 보이더군요. 내 월급 뻔한데 그걸로 어떻게 살지? 애들 먹여 살릴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와. 딱하기도 했지만 나름 듬직했습니다. 비로소 한 집안의 가장다워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호들갑을 떨며 한다는 소리가 거래처 직원 중에 정대리라고 있었거든. 사람이 워낙 느려 터지고 일도 답답하게 하는 데다가 성격도 까칠해서 다들 싫어했었어. 그러다 몇 년 전에 자기네 팀장이랑 대판 싸우고 퇴사했어. 그러다 한동안 빌빌댔는데 느닷없이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는 커피숍을 오픈했대. 근데 그게 완전 초대박 난 거 있지? 커피숍이 초대박 나봤자지 뭐. 손바닥만한 커피숍인데 그 근처 유동 인구가 은근히 많대. 어떤 원두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 커피 싸고 맛있기로 유명해져서 돈을 거의 긁어 모은다네. 최근에 8천만 원짜리 차를 샀더라고. 다들 장사 안 된다고 난린데 그 사람은 운이 좋았나 보다. 나도 회사 때려치우고 장사나 해볼까? 자기는 장사 스타일 아니잖아.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 실제로 남편은 낯가림도 심하고 숫기도 없는 데다가 사소한 일에도 욱하는 성격이어서 장사할 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게으르기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후 TV만 틀면 자영업 성공 신화 스토리를 보고 요즘 어떤 아이템이 잘 된다더라, 어떤 메뉴로 장사하면 월세는 문제 없다더라, 입만 열면 장사 타령이었죠. 그때마다 죽어도 안 된다,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냥 무시했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상관없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하지만 남편은 진짜 진지했던 겁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언니, 지금 오빠 전화 안 돼서 그러는데 제 친구 오빠가 마침 좋은 자리 나왔다고 내일 보러 올 수 있냐고 전화 왔어요. 좋은 자리라뇨? 가게 알아보는 거요. 거기가 근처에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다닌대요. 지금은 김밥집인데 곧 계약 끝난다고? 하여간 일단 빨리 보러 오라네요. 그 자리 탐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대요. 가게를 알아봐요? 오빠가요? 그랬습니다. 남편은 저 모르게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이미 시댁 식구들과는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단 걸 알고 결국 남편도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봐. 내 월급으로 어떻게 우리 네 식구가 먹고 살겠어? 애들은 점점 크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지금은 당신이 애들 봐주지만 어린이집 보내고 당신까지 일 다니면 애들한테 점점 소홀해질 거 아니야. 난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거든. 당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뿐이야. 그렇다고 나랑 상의도 없이 진행하면 어떡해. 당신한테 말하면 분명 안 된다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할 걸 왜 시작하냐고. 나 자신 있어. 이미 시장 조사도 끝냈고 아이템도 정했어.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봐. 나 진짜 자신 있다니까. 아니야, 안 돼.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세상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러는 거야. 일단은 그냥 다니던 회사 다니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럴 수 없어. 나 이미 사표 냈어.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미 사표까지 냈다니 남편은 제 생각보다 많이 오버하고 있었죠.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해? 나랑 애들은 생각 안 났어? 생각났어. 우리 가족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야.
그게 어떻게 우리 가족을 생각한 결정이야. 너무 무책임하잖아. 나 다른 건 몰라도 책임감 하나는 단단한 사람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줄곧 나 혼자 우리 집 가장 노릇했던 거 당신도 알잖아. 책임감 없었으면 그랬겠냐고. 따지고 보면 나는 두 집안의 가장이야. 엄마랑 동생들도 책임져야 하고 당신하고 애들도 책임져야 돼. 그게 월급 몇 푼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릴 수 있는 단계를 한참 지난 상황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결국 가게를 열고 말았어요. 남편이 오픈한 가게는 디저트 가게였는데요. 제가 볼 땐 굳이 알바생 필요 없는데 큰 신우가 마치 자기 가게인 양 도와주겠다고 나서더군요. 요즘 이 디저트 가게가 대세거든. 운 좋게 SNS 같은 걸로 입소문 나면 대박 나는 건 시간 문제야. 입소문 나면 대박 나는 건 시간 문제다. 아마 장사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엔 그런 달달한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철없는 소리만 늘어놓으시더군요. 그래, 진즉에 이런 거 차렸어야 돼.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남 밑에서 일하냐고. 남자는 자고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면도 서고 폼도 나지.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 모두는 그저 핑크빛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모든 게 불안하기만 했죠. 남편 월급만으로 내 식구 살기엔 불가능하다는 거, 그건 남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임신 출산과 아이 육아 때문에 일을 쉬고 있긴 했지만 곧 다시 재취업할 생각이었고요. 그러면 빠듯하긴 해도 어떻게든 밥 먹고 살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라고 생각이 없었을까요? 장사 생각 전혀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도 내가 해야지 남편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역시나 그런 저의 걱정은 보란 듯이 현실이 되어 오더군요. 가게 말아먹는데 딱 10개월 걸렸습니다. 가끔씩 가게 나갈 때마다 신우 친구들만 있었고 예쁘고 알록달록한 디저트들이 제발 와달라고 손짓을 해도 지나가는 사람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아이씨, 큰일 났다. 이번 달 새도 못 내게 생겼어. 이상하다. 내 친구들은 먹어보고 다 맛있다는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 손님이 왜 없는지 당장 가게세도 못 내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남편도 신우도 그저 푸념만 하고 있을 뿐 대책 마련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뭐든지 빠른 게 좋다고 실패에 대한 인정과 수습도 빨라야 했는데 인정은 빨랐지만 수습은 빠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상가 임대 계약이 한참 남아 있었으니까요. 여태 자면 어떡해? 가게 안 나가? 열면 뭐해. 개미새끼에 한 마리 안 오는데 모아봤자 한두 명이야. 그 한두 명이라도 받아야지. 그거 팔아봤자 뭐가 남아. 가만히 앉아 열받고 있느니 잠이나 더 자는 게 나아. 남편은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의 아빠가 됐으니 달라졌겠지 했지만 전혀요. 그대로였죠. 침대에 자빠져 있는 남편을 당장이라도 끌어내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아 내비두었어요. 결국 다음 날부터는 제가 가게에 나가게 됐습니다. 언니가 가게 나온다고요? 애들은요? 친정에 맡기기로 했어요. 언니는 이런 거 못할 텐데요. 그냥 제가 맡을게요. 아니요. 그이 가게니까 제가 하는 게 맞죠. 앞으로는 저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아가씨도 여기 그만 오고 다른 알바 찾아보세요. 다른 알바 찾아보라고요? 그건 안 돼요. 나중에 대박 나면 이 가게 저한테 넘기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긴 지금 한참 자고 있는 오빠랑 따로 얘기하시고요. 어제까지 일한 알바비는 오후에 입금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작정하고 가게에 나가보니
그야말로 참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며칠째 입간판도 내놓지 않았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사람이라도 절대 들어오고 싶지 않겠더라고요. 일단 하루 이틀 지켜봐야 했습니다. 왜 손님이 없는지, 뭐가 문제인지 현실 파악이 돼야 돌파구도 보일 테니까요. 일단은 메뉴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근처에 저희 가게와 똑같은 메뉴로 장사하는 가게들이 여러 곳 있었고 동네 대형마트나 빵가게에도 지천으로 있는 메뉴들이었죠. 뭔가 차별성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고모네 오빠가 생각났습니다. 전에 만났을 때 잠깐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요즘은 간식은 달달하고 맛있기만 하면 안 돼. 사람들 인식이 변해서 맛보다는 건강이 우선이거든. 재료가 건강하면 약간의 맛을 포기하면서까지 사 먹을 수밖에 없어. 물론 맛도 좋으면 더할 나위 없고. 가게에 있는 디저트들을 보니 죄다 고당류, 고칼로리였습니다. 때문에 뭔가 색다르고 건강을 생각한 메뉴를 선보여야 했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집에서 천하태평이었습니다. 당신 종일 집에 있었던 거야? 밖에 나가면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밀렸단 잠이나 자야지 뭐. 어때? 당신이 직접 가게 나가보니까 내 심정 이해되지? 거기 애당초 가게 자리가 별로였어. 시어머니랑 똑같았습니다. 죽어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죠. 당연히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 잘못이 뭔지 그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집에만 있지 마. 사람 몸 한 번 늘어지면 계속 늘어지게 되니까 애들이라도 챙기던지.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애들을 봐. 장모님이 보시는 게 낫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생각을 해봐야지. 안 그래도 내일 친구들하고 바다 낚시 가기로 했어.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올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맘대로 회사 때려치고 기껏 차린 가게 말아먹고 뒷수습할 생각 안 하고 마누라한테 맡긴 것도 모자라 머리를 식히겠다고요? 당신 지금 머리 식힐 여유 부릴 사람 아니야. 당장이라도 밖에 나가서 돈 나오는데 엄나 땅이라도 파야 된다고. 어쩜 그렇게 천하태평일 수가 있어? 나도 숨 좀 쉬자. 나도 사람이야. 사람이면 현실 파악 좀 해. 당신 머리 식힐 생각하지 말고. 당신 때문에 열받는 내 머리는 생각 안 해? 알았어. 알았다고. 이번 한 번만 다녀오고 돌아와서는 몸뚱이라도 팔아서 먹여 살릴게. 그러니까 당신도 적당히 좀 해.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남편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울 때가 생긴다던데 제가 그때 딱 그랬습니다. 밥 먹는 모습, 잠자는 모습, 애들과 놀아주는 모습, 하물며 숨쉬는 모습까지 전부 꼴 보기 싫었죠. 내가 왜 이런 사람과 결혼했을까? 왜 좀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믿었던 사랑이란 게 이렇게 잔혹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조차 쓸데없는 낭비였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어요. 애들만큼은 어떻게든 챙겨야 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하고 도움받아 출시한 신메뉴가 은근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호기심에 한번 사 먹어본 사람들이 고맙게도 다시 찾아와주고 얼마 후에는 근처 복지센터와 어린이집에서 단체 주문도 들어왔어요. 그때는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수입이 예전보다 나아졌죠. 와, 당신 수완 좋다. 나보다 훨씬 나아. 멋있다, 당신. 멋있으려고 정성 쏟은 거 아니야. 먹고 살려고 정성 쏟은 거지. 그나저나 나는 이렇게 멋있어지는데 당신은 언제 멋있어질 거야? 계속 이렇게 놀 거야? 안 그래도 나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해. 나도 양심이 있지. 언제까지 놀겠냐? 전에 회사 계열사인데
마침 사람 구한다길래 얘기했더니 바로 나오래. 이래봐도 나 아직은 쓸만한 사람이야. 남편의 말이 전부 개소리로 들렸지만 그래도 다시 출근한다니 마음은 한결 나아졌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와 가게 문 닫고 늦음하기 시댁을 갔는데요. 매일 이렇게 늦게 끝나니? 아이고, 우리 아들 저녁밥도 못 해주겠네. 애들 밥도 못 챙겨주는데요, 뭐. 애들이야, 니네 엄마가 알아서 먹일 거 아니야. 그래도 한 집안 가장인데 밥은 챙겨야지. 그런 소리가 이제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도 안 났어요. 저도 자식 낳아보니 내 자식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뭔지 알겠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너무하긴 했지만 원래 어머니는 매사 너무하신 분이었기에 타격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 노는 동안 제가 가장이었어요. 저 사람 다시 출근해도 아마 가장 노릇은 제가 다 할 거예요. 집안일부터 애들 챙기는 일, 거기다 가게 일까지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챙겨야지. 아무리 애들이 중요해도 남편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게 일로 바빠 죽겠는데도 애들 챙기고 집안일까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 무시했으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저 사람 시켰겠죠. 안 그래요? 언제나 저와 대화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도 늘 꿋꿋하셨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신우와 남편이 나누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심기 안 좋아. 왜? 윤옥 아줌마 있지? 진숙이 엄마? 응. 그 아줌마네가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으리으리한 빌라로 이사했나 봐. 옆집에 연예인 산대. 아이, 그 집이야 원래 돈 많으니까 뭐. 맞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진숙이 이혼했대. 남편이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나? 암튼 그래서 단칼에 이혼하고 친정에 와 있대. 에이그, 돈 잘 버는 남편 만나 팔자 좋다더니 결국 그렇게 됐네. 어쩌냐. 그때까지만 해도 진숙이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엄청 속상하겠다 싶더라고요. 이혼이야 얼마든 할 수 있지만 남편 감옥 가서 이혼하는 일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봐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 소홀할 수 없었고 집안일도 해야 했으며 가게 일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죠. 반신반의하며 내놓은 신메뉴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주문이 끝도 없이 들어왔어요. 점심시간 무렵엔 손님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서 있었고 친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SNS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았던 손님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고 극찬을 하면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입소문이 퍼지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길래 알바생도 구했습니다. 물론 신우가 아닌 구인 광고를 통해 정식 알바생을 구했고 근처 가게들은 저희 집 메뉴를 본딴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죠. 남편 말대로 제가 좀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멋은 점점 시들기만 했어요. 나 이번 달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두기로 했어. 갑자기 왜? 아이, 그쪽 일이 나랑 안 맞아. 어떻게 나랑 꼭 맞는 일만 하고 살아? 나는 장사가 맞아서 하는 줄 알아? 아니야. 당신은 장사랑 완전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할 때보다 장사가 잘 되지. 나도 당신한테 그런 능력 있는 줄 몰랐다. 찾아보니까 우리 가게 SNS에서 엄청 유명해. 일부러 청주에서 올라와 사먹는 사람도 있더라. 됐고, 회사 그만두면 뭐 하려고? 다른 회사는 알아보고 있는 거야? 알아봐야지. 알아볼게. 하지만 말뿐이었어요. 남편은 실직 후 내내 집에만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긴 했어요. 얼마 전에 연락 온 회사 있다며
중국 어쩌고 했던 회사. 아니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연봉이 너무 적어. 전에 회사보다 나을 게 없더라고. 그래도 다녀야지. 출퇴근은 거기가 더 가깝다며. 이직을 하려면 연봉 올려서 이직해야지. 어떻게 동급으로 가냐? 남편은 점점 한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저럴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 아마도 저 때문인 것 같더군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만해지니 나태해진 거였어요. 실제로 남편은 지인들 전화를 받으며 거들먹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잘 되긴 뭐가 잘 돼.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지. 나도 처음엔 잘 될까 싶었는데 어떻게든 버티니까 해가 뜨긴 뜨더라. 확실히 장사라는 건 입소문이 좌지우지하더라고. 세상이 바뀌었잖아. 장사도 바뀐 세상에 맞춰 해야 되는 거야. 입을 확 틀어막고 싶었어요. 다른 건 다 죽어가는데 자존심과 입만 살아서 설치고 있었죠. 어쨌거나 제 입장에선 죽었다 깨나도 남편이 먹고 노는 꼴은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나 당신 집에 있는 꼴 못 봐. 정식 취직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돈 벌 생각해. 적은 돈이라도 좋으니까 애들한테 백수 아빠 소린 듣지 마. 그럼 나도 가게 나가서 일할게. 지금 알바생 잘라. 내가 대신할게. 가게 일은 신경 꺼. 이제 가게는 내 거야. 당신은 당신 일 찾아. 그래도 눈치는 보였는지 어딘가 다니는 것 같더니 한 달에 돈백 정도는 벌어오더군요. 하지만 버는 족족 다 쓰기 바빴어요. 생활비 좀 줘. 갑자기? 내가 돈이 어딨어. 그동안 번 돈 다 어떻게 했어? 뭐 엄마 좀 주고 나도 좀 쓰고. 지난주에 골프 연습장도 등록했어. 제 인내심은 한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내가 짊어지고 갈 짐이라면 참을 순 있어도 아이들 생각하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빠로서 의지할 점도 하나 없고 배울 점도 하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죠. 얘, 돈 있으면 나 300만 줘라. 더 늦기 전에 가전제품 좀 싹 다 바꾸고. 돈 없어요, 어머니. 필요하시면 그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언니, 전데요. 제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보내주면 안 될까요? 알바 구하면 바로 갚을게요. 알바부터 구하고 얘기하세요. 급한 돈은 오빠한테 얘기하시고요. 언니, 저 태블릿 PC 필요한데 언니가 하나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 제가 왜요? 오빠한테 말했더니 언니한테 부탁하라길래. 그럼 오빠한테 전해주세요. 나한테 이런 거 떠넘기지 말라고요. 예의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시댁일 뿐이지 그들은 저에게 며느리로서 올케로서 존중도 배려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혼이란 단어를 검색하게 됐고 아이들 친권, 양육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저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 후 며칠 후부터였어요. 일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개의 카톡과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그 가운데 이상한 문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설도 있었고요. 차마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야한 내용도 있었어요. 발신 번호는 당연히 처음 보는 번호였고 협박성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철렁할 만큼 무서웠는데 얼마 안가 알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의 장난이라는 걸요. 문자 말미 이모티콘이나 말투가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자주 쓰는 것들이었습니다. 큰맘 먹고 저에게 겁을 주고 싶었던 모양인데 허술해도 너무 허술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번호로 전화 한번 걸지 않았어요. 꼴 보기 싫어서 오는 족족 지워버리고 싶었는데 혹시 몰라 하나하나 다 남겨두었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진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남편에게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헌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달라는 돈을 주지 않은 게 이 정도로 화가 났나 싶을 만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더군요. 누군가 새벽에 문 닫힌 가게까지 와서는 무언가로 가게 문을 와장창 깼더라고요. 순간 보안 시스템이 작동되는 바람에 잠에서 깨서 가게로 달려갔는데 가게 문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가게 안에 묵직한 돌덩이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동네 날라리들이 장난친 건가 싶었어요. 지들끼리 싸우다 내 가게 앞에서 치고받고 넘어졌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이거 누군가 작정하고 깬 거네요. 서둘러 경찰에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 역시 원한 사실 일 하신 거 있으세요? 뭐 아니면 장사하시면서 손님하고 불편한 일이 있다거나.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누가 이랬는지 잡긴 잡아야죠. 일단 인근 CCTV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가게 외부엔 CCTV 설치 안 하셨죠? 네, 안에는 설치했어도 밖에까지는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범인이 누군지 찾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신우구나. 그 중에서도 둘째 신우. 얼마 전 술에 취해 저에게 전화해 온갖 말을 다 쏟아냈었거든요. 그거 알아요? 언니 우리 집에 시집 온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우리 다 반대했었어요. 엄마도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했고 저랑 동생들도 되게 별로였거든요. 우리 가족 될 사람은 아니다. 오빠가 뭔가에 홀려서 서두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언니는 우리 식구가 아니었네요. 오빠랑 나랑 고생고생해서 차려놓은 가게 언니가 홀랑 먹은 거잖아요. 그랬다고 해도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우리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면 며느리 노래 똑바로 하라고요. 그때 받아칠 말은 한가득이었지만 떠들던지 말던지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사람 노릇 못할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때문에 아마도 저에게 단단히 화가 나 이런 짓을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 전화를 받고 달려가 보니 제 예상이 빗나갔더라고요. 근처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건데 워낙 어두워서 희미하네요. 일단 한번 보세요. 혹시 아는 사람인지. CCTV 화면 속에는 자그마한 사람이 마스크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있었는데 가게 앞을 어슬렁거리다가 돌덩이를 던지고 뛰어가더군요. 남자는 아니네요. 체격으로 보나 움직임으로 보나 여자예요. 하지만 얼핏 봐도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체격 자체가 완전 달랐고 시댁 식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날 시댁 식구 모두 근처 새로 오픈한 찜질방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문을 깬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게 참, 이 정도 화질 갖고는 찾기가 매우 힘들어요. 더 면밀하게 조사하려면 시간도 엄청 걸릴 거고요. 일단 저희도 이것저것 알아는 볼 텐데 우선 빨리 정리하시고 장사 시작하시죠. 진짜 돌겠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누군가 붙잡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분명한 건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사이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져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몸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도 비교적 젊은 나이였기에 정신력으로 버티면 될 줄 알았는데 몸이 이겨내질 못했던 거죠. 가게에서 일하다 갑자기 졸도를 하게 됐고 눈을 떠보니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끔 미칠 듯 괴로운 두통이 찾아오곤 했었는데 검사 결과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겼더군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제 나이에도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그럼요. 요즘 사람들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요.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건 아니니까 괜히 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수술하고 조심하시면 일상생활엔 지장 없으실 거예요. 남편도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긴 했더라고요. 괜찮아. 의사 말이 수술 받아야 된다는데 이렇게 된 김에 당분간은 좀 쉬어. 애들은 장모님이 알아서 봐주신다고 했고, 가게는 어떡하지? 내가 나갈까? 아니야, 가게 걱정은 하지 마. 알바 애들이 알아서 해주기로 했어. 그래도 자기 애들 엄마라고 병실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 안 돼 보였는지 모처럼 남편다운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미안해. 당신한테 일부러 소홀했던 거 아니야. 그냥 좀 부끄러웠어. 가장 노릇 제대로 못하는 내가 한심하기도 해서 일부러 외면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잘할게.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속상하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변하려나 보다, 그 사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게 된 김에 마음 편히 가지려 노력했어요. 가게 일은 알바 애들이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었고 아이들도 엄마가 알아서 챙겨주실 테니 마음 편히 내 몸만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며칠 후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와 눈을 뜬 순간 엄마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더군요. 정신 들어? 괜찮아? 수술 잘 됐대.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애들은? 오늘 하루 네 올케가 봐준대. 엄마 보고 싶다길래 데려올까 했는데 아무래도 울고불고 할 것 같아서 엄마 혼자 왔어. 잘했어, 엄마. 근데 애들 아빠는? 순간 엄마가 인상을 팍 쓰시더군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다. 어쩜 애 엄마가 수술하는데 코빼기도 안 비추니? 너 오늘 수술한다는 거 알 거 아니야. 전화 좀 해보지. 안 했겠어? 너 수술실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전화 안 받아.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마누라 수술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 엄마는 화를 내고 있었지만 순간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엄마, 내 가방 속에 있는 전화기 좀.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 볼게. 전화기? 가방에 있다고? 없는데? 급한 마음에 엄마 전화기로 가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거기에 가 있나 해서요. 하지만 오지 않았다더군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어요. 차가 막히거나 급한 볼일이 있겠지.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리기로 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찾아도 제 전화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체크도 해야 하고 알바비도 챙겨줘야 했는데 전화기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며칠 후 퇴원을 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친오빠에게 부탁한 급한 돈은 돌려막았는데 정리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행 계좌에 들어가 보니 돈이 없더라고요. 주거래 통장에 있어야 될 돈이 억 단위로 한 방에 빠져나갔고 남은 금액은 꼴랑 270분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처음 보는 사람 이름으로 고스란히 3억이 이체되어 있더라고요.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런 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건가? 아니지. 내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걸릴 수가 있나?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뭔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뜻이었죠. 저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신고했죠. 나는 이체한 바가 없다. 받은 사람 이름도 처음 본다. 서둘러 빨리 알아봐 달라. 하지만 은행에서는 제가 이체한 게 맞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마음을 졸이며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게다가 돈도 돈이지만 남편과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기껏 수술해서 다 나았는데 없던 병도 도질 지경이었어요. 정확히 일주일 후 이른 아침 경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서 의아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내 돈 빼간 범인을 잡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남편분 지금 병원에 실려가셨거든요. 서둘러 이쪽으로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인가. 며칠 연락도 없던 사람이 어쩌다 사고를 낸 건가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실제로 남편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채 잡히겠구나, 네 몸 챙기느라 남편 간수 못했냐고 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시겠구나 했는데 이상하게도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보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내 되십니까? 네, 제가 와이프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조수석 탑승자는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고 남편분은 상당히 크게 다치신 것 같습니다. 크게 다쳤다? 하물며 옆에 탄 사람은 즉사했을 만큼 큰 사고였다니 살아있는 게 다행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대체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옆에 탄 사람은 누구였대요? 어머니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급히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우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후다닥 달려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한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붙잡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 딸 살려내. 내 딸 살려내.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고 맞고만 계셨고 신우들도 안절부절이었어요. 살려내. 내 딸 진숙이 살려내. 진숙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름이 왜 나오지? 그때부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죠. 어머니는 진숙 어머니에게 죽도록 맞고만 있었고 신우들은 그 상황을 말리곤 있었지만 다들 죄인 모드였어요. 그때 경찰 한 명이 다가와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아직 사정을 잘 모르시죠? 돌아가신 분하고 남편분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제대로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일단 이 가방 차에서 나온 건데 아내분에게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보여드려요. 경찰이 보여준 가방 속에는 5만 원권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최근에 계좌에서 3억 없어졌다고 신고하셨던데 아마 이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간 수술 부위가 너무 아파왔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가는 것 같긴 한데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했고 머리는 찢어질 듯 아프고 눈앞이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죠. 진실이란 이렇듯 고통을 동반하며 찾아오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무릎 아래쪽을 크게 다쳐 장애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보조기구가 없으면 걷기 힘든 몸이 되었죠.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온 진숙이와 바람이 났다네요. 저와 만나기 전 둘이 좀 사귀던 사이였고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둘이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진숙이가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헤어지고 돌아오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거구나 싶었던 거죠. 게다가 남편 역시 저와의 사이도 소원해지고 되는 일도 없으니 진숙이한테 갈아타야겠다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 입원해 있는 동안 제 전화기 가져다가 돈을 빼돌리고 둘이 어디론가 가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꿀에 대포 통장까지 만들어서 돈을 빼갔더군요. 나름 치밀하고 야무졌지만 참으로 세상 쓰레기 같은 꿈을 꾸었던 겁니다. 그래도 돈은 찾았잖아요. 오빠 몸도 저렇게 됐는데 언니가 마음 크게 써서 품어주시면 안 돼요? 신우의 이런 애절한 말에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왜? 너라면 그게 되겠니? 남편은 퇴원 후 집으로 오지 못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잘 있냐고 문자로 물어보긴 했지만 답은 하지 않았어요. 이젠 아이들 걱정마저 믿을 수 없었거든요. 생물학적 아빠일 뿐 그는 더 이상 아빠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진숙이란 여자의 남편이 감옥에 가는 바람에 이혼을 했다던데 결국 저도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횡령과 절도에 대한 고소 그리고 이혼 소장을 함께 동봉해서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미안하다. 근데 얘 꼴 좀 봐라. 이런 애한테 어떻게 그런 걸 보내니? 이 사람 몸뚱이 이렇게 된데 제 잘못이 하나라도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요. 네 애들 아빠잖아. 애들 아빠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너 혼자 키우려고 해? 어머니가 모르시나 본데 전에도 애들한테 아빠는 없었어요. 이 사람은 애들 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시잖아요. 저랑 저희 엄마가 다 키운 거. 그렇다고 이렇게 망가진 몸으로 돈 한 푼 없이 버려줘야 되니? 너 이렇게 매정한 애였어? 네, 저 매정한 거 아시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어머니 용돈 줄일 때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모르셨어요? 저는요, 사람만 상대해요. 제대로는 못해도 사람 노릇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만 상대한다고요. 아쉽게도 어머니나 이 사람이나 거기엔 안 들어가네요. 어머니는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100% 순수한 후회였어요. 하지만 많이 늦었죠. 남편은 그 불편한 다리로 엉거주춤 앉아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 생각됐어요. 왜? 하고 싶은 말 있어? 있으면 해. 다리는 다쳤어도 입은 멀쩡할 거 아니야. 애들 보고 싶어. 그리고 당신한테 용서받고 싶고. 둘 다 안 돼. 그래도 하고 싶다면 당신 능력껏 해봐. 실수였어. 한 번만 봐줘. 실수? 실수라고 하기엔 상당히 계획적이던데? 가게 유리창 깬 것도 당신이지? 세상 떴다는 전 여친 시켰던 거야?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말로 하지. 왜 애꿎은 유리창을 깨? 아니야. 얘가 시킨 거 아니야. 내가 시킨 거야. 그때는 너가 미웠다. 너무 미웠어.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그때 제가 미우셨던 만큼 저는 지금은 어머니가 너무 밉네요. 하나부터 10까지 다요. 왜 아드님을 이렇게 키우셨어요? 물론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덜컥 결혼한 제 잘못도 있지만 그 벌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이 받으셔야겠네요. 망가진 아들 몸뚱이 잘 돌보시고 혹시 감옥 가게 되면 옥바라지도 잘해주실 거라 믿어요. 애들 한 번만 보면 안 될까? 응, 안 돼. 이미 애들한텐 얘기했어. 아빠 죽어버렸다고. 물론 아이들한테 아빠 죽었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요. 남편이 죽도록 미웠을 때 이혼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실행하지 못했죠. 바쁘기도 했고 아이들 생각도 났고 무엇보다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한 이혼은 아니지만 후회는 없어요.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 대한 미움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굳이 미워할 필요 없잖아요. 저 아니어도 힘들게 살아갈 게 뻔하니까요. 저는 앞으로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 예정입니다. 가게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겼고요. 새로운 메뉴도 더 개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건강에 신경 쓰려 합니다. 내 건강이 곧 아이들의 행복이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